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을 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픈 AI의 인력들이 대거 이동을 예고하면서 인공지능 시장 전반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혁신적인 자동차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의 최신 기술들이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 상품으로 꼽히는 카드 리볼빙 잔액이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힌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부담 속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행을 선택하면서 인공지능 업계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오픈 AI의 인력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업계 전반에 지각 변동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챗GPT의 창시자 샘 알트먼 전 오픈 AI CEO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샘 알트먼뿐 아니라 오픈 AI 공동 설립자인 그렉 브로먼도 영입했다며 두 사람이 자사 AI 연구팀의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영입이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icrosoft has become the player. So it's insane. They are the dominant player in AI by far.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는 알트먼의 영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알파벳,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점유율은 아마존 웹서비스에 밀리고 있지만 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알트먼이 해임 직전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AI TPU 개발 스타트업을 설립하려고 했던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부분 역량 강화도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알트먼이 오픈 AI로 다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픈 AI 임직원 770명 중 90%가 알트먼의 CEO 복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오픈 AI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트먼 본인도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이직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티아 나델라 CEO 역시 오픈 AI 직원은 양사 어디에서 일하든 상관없다고 말해 알트먼의 복귀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나델라 CEO의 발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알트먼이 오픈 AI로 돌아가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 상품으로 꼽히는 카드 리볼빙 잔액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빚을 돌려막으며 버티는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로 카드 빚을 미루는 리볼빙. 지난달 말 리볼빙 2월 잔액은 7조 4,600억 원으로 역대급인 9월과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추석 등 변수를 감안하면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심에서는 상품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카드사가 카드론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등 정부의 부채 관리가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도 문제입니다. 신용점수가 700점 아래면 18.2%로 법정 최고 수수료인 20%에 근접합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고금리 기조의 여전체 금리도 4.5%대로 높아 당분간 리볼빙 수수료율이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연체 악순환에 빠진 다중채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금융사에 대출을 한 채무자는 지난 9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증가 속도도 가파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제 정책금융이나 정부 당국이 거기에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계빚이 늘면 GDP가 역성장하고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주요 기관들의 경고를 볼 때 리볼빙으로 내몰리는 대출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고금리 부담 속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이 시선은 총선을 앞둔 내년 상반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형이 18억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직전 달과 비교하면 3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강남마저 29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도봉, 노원, 성북, 강동 등 동북권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각종 지표들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계속 올랐지만 지난달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거래량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매물은 연초와 비교했을 때 50%가 넘게 늘었습니다. 청약 불패를 이어오던 서울의 새 아파트에서 이른바 줍줍 단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는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며 공급 물량 절반에 가까운 72가구가, 강동구 역시 전체 가구의 16%에 달하는 27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20점대의 점수로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유지되고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이나 규제 완화책 같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SNS를 사용하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앞세운 주식 리딩방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감독 당국이 열심히 단속하고는 있지만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SNS에 들어가 화면을 내려보니 백종원 씨가 투자 관련 서적을 무료로 준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사진 아래 링크를 눌러보니 책을 주겠다며 클릭을 유도하는데 모 증권사를 사칭한 주식회원 전용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유명인과 무료도서 증정을 미끼로 내세웠을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가입비 등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불법 리딩방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내세운 사칭 리딩방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많이 알려줘서 알고 있고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트위터도 올렸고 계속 아니라고 되게 많이 올렸어요. 저만 사칭한 게 아니고 보니까 되게 많은 유명인들을 사칭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당국도 이 같은 사안을 인지하고 일찍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소위원회를 열고 사칭 리딩방 광고에 대한 시정 요구와 수사를 의뢰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 6월부터 집중 신고 기한을 운영하며 불법 리딩방에 대한 암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SNS를 활용한 불법 리딩방은 활개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메신저를 통해 폐쇄적으로 정보가 공유돼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을 지닌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를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기성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사력을 집중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다시 카카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오늘까지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넣은 건데요. 달라진 기관 행보가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지 관심이 커집니다.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수익률 관리에 다급해지죠. 실적이 좋거나 저평가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운용 성과 평가를 앞둔 분기 말이나 연말에 주로 행해지는데요. 미국은 이런 행위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면서 엄격히 금지하기도 하죠. 실제로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태세 전환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지난달 800억 원 넘게 매도했던 카카오는 이달에만 1,200원 넘게 사들인 거죠. 오늘도 이어진 매수세에 카카오는 3% 상승했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8.8%, 4.7%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의 카카오게임즈 역시 5%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HDC 현대산업을 개발을 향해서도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최근 한 달로 살펴봐도 하루 빼고 매일 샀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중인데 300억 원 어치 넘는 물량입니다. 이 기간 HDC 현산의 주가 상승률은 40%가 넘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데요. 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연일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 10,000원이 무너진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환골 탈퇴죠. 증권가에서는 극도의 저평가가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종 내에서 가장 먼저 주택업학의 바닥을 빠져나가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HD현사는 지난해 초 광주 화정사고 여파로 분양 위축을 겪었었죠. 신영증권은 자금 경색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차입 조달 등 자금 여력을 확보했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관인 등진 종목은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지난 1일부터 코스피 순매도액 1위는 셀트리온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파두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 역시 셀트리온 주식을 2,700억 원어치 넘게 팔았습니다. 이를 가져간 건 기타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로 파악되는데요. 자사주 매입은 기타법인의 거래로 포함되죠. 지난 9일 셀트리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3,600억 원 넘는 자사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세에 가세한 덕분인데 주가는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각각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내년 1월 12일 신주 상장이 이뤄지면 합병 절차가 최종 마무리됩니다. 이후 내년 셀트리온 제약까지 흡수하면서 지배구조를 정리할 계획인 만큼 그룹 차원의 주가 관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넘게 자동차 공장에서 쓰이던 컨베이어 벨트를 없애고 그 자리를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최첨단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에서 실험되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앞으로 곳곳에 지어질 전기차 전용 공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재용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닮은 로봇이 일사불란하게 부품을 나릅니다. 최대 5톤까지 들어올리는 로봇은 완성 전인 차량을 공정에 맞게 운반합니다. 미래 공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HM기익스입니다. 자, 이곳은 자동차 공장이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로봇들이 차체를 운반하고 조립도 돕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와 대학의 협력,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과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We are always seeking out new and innovative solutions. Our goal is not only to build better, safer cars, but to achieve our vision, which is a progress for humanity. 운반용 AMR, 로봇계 스팟을 비롯한 200여 대의 로봇이 새로운 셀 생산 방식을 지원합니다. 셀 방식은 다품종 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즉 아반떼와 제네시스를 한 라인에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What we have different is a flexible cells as well, allowing us to build different models of different cycle times in the same line, meaning the model with a higher cycle time will not hold up the model with a lower cycle time. 기존 공장의 자동화율이 5%인 것에 비해 혁신센터의 자동화율은 물류는 65%,
조립은 46%에 달합니다. 생산 공정을 테스트하는 3차원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방식도 적용됐습니다. 자율 생산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공장들은 공정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최적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여기 싱가포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장 전반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능화하고 아이오닉 5를 비롯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혁신센터의 연간 생산 능력은 3만 대 수준으로 이곳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각종 신기술을 먼저 검증한 뒤 대량 양산이 이루어지는 울산과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적용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 후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년에 걸쳐 65세 고용 의무화를 정착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특수 셔터 제조업체 요코비키 셔터. 직원 34명의 작은 회사지만 남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70세 정년의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 이곳 직원의 평균 연령은 57.9세. 최고령의 81세 직원도 자동 캐드를 통해 셔터 도안을 만드는 업무를 도맡고 있는 중요 인재입니다. 이곳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60대에서 80대인데요.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쓰면서도 비용 부담이 적어 노사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中小企業は、人を集めるのにやっぱり大変なんですね。なので積極的に高齢者雇用するといい人材が取りやすくな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きっかけは家内が大腸がんになったので、年金だけではとても入院費とかかかるんで、この会社を訪ねて就職しました。 일본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 고용을 의무화했는데 특히 기업의 정년 연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 경영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고령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160만 엔까지 보조금을 주고 노무사와 중소기업 진단사를 파견해 고령자 고용 인사노무 관리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99.9%의 일본 기업이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따르고 있고 60세 이상 취업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60세 법적 정년조차 지켜지기 힘들고 정년 후 임금 삭감에 대한 거부감도 큰 상황.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단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고령자 고용제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증권업계의 세대 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라임펀드 사태에 이은 잇따른 주가 조작, 임직원 횡령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 내부 통제 리스크를 잘 관리할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2명의 장수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이 50대 임원들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전격적인 세대 교체를 감행한 데 이어 메리츠증권도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장원재 사장을 대표로 선임하면서 14년 만에 CEO를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만 10여 명. 먼저 시작된 세대 교체의 바람이 여의도 증권가 전체로 확산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이 먼저 눈에 띕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 제재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인데 그룹 인사와 맞물려 또 다른 장수 CEO로 꼽히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연임 여부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장수 CEO인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인데 업계에선 6년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비롯한 현안이 많아 CEO 연임 확률이 대형사에 비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그동안 주력이던 투자은행 사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CEO 인사는 IB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인사로 보여진다며 향후 증권사들은 CEO들의 교체를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위험을 추구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축소하고 또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그 비즈니스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위험 관리에 역량이 있던 이런 분들 위주로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편 한국거래소도 최근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후보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